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주변 주요국 정상이 연쇄회담을 갖는 이번 달이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손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60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는 수도관의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수도 관로를 바꾸는 등 관리가 부실해 일어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또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장기화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름철 더위를 앞두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평소 3단계 누진 구간이 유지되다가 7, 8월에만 확대되는 방식인데 약 1,600만 가구의 전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포시 소재 소각장에서 고유정 전 남편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 남편 유가족들은 고유정에 대해 아들 친권 상실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SNS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 일부에서 대장균과 쇳가루가 발견됐습니다. 다이어트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사이트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모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이달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그리고 미중 정상 간의 만남도 이뤄질 텐데요. 정상 외교가 이어지는 6월 말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비핵화 협상에서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보하고 무역 갈등으로 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일단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꺼내든 방북 카드가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좋은 징조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중 간의 그런 고위급의 그 소통이 결국은 우리가 다 목적으로 하는 비핵화 또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손에 쥔 상태에서 일본에서 한미 정상을 잇따라 만나게 됩니다. G20 정상회담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이어진 협의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방향에 대해 협의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며 정부는 대화의 계기를 살릴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은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외교를 결집을 해서 대화 재개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강조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주변 주요국 정상이 연쇄회담을 갖는 이번 달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중국 정부도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논의할 3대 의제를 설명했습니다. 또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새로운 진전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수교 70주년과 자국 발전 상황 속에 그리고 한반도 정세가 3대 의제라는 겁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새로운 진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双方也会就半岛形势进一步的交换意见，推动半岛问题政治解决进程取得新的进展。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만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활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미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핵 폐기 요구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단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5차 북중 정상회담의 준비를 위해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가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1박 2일의 일정에도 수교 7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미 관계가 어려워진 가운데 맞는 시진핑 주석의 첫 방문이어서 최상의 예우를 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시 주석 방북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의 요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바와 같이 목표는 북한의 FFVD 달성이라면서 세계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을 대북 압박 공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북미 협상 재개의 돌파구가 될 만한 비핵화 조치를 북한에 촉구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먼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방한 시점으로 볼 때 평양 등지에서 북한 측과 실무 접촉을 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25일이나 26일쯤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24일 방한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언론에 미리 공개되면서 하루 이틀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3, 4일 먼저 우리나라에 온다는 점에서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북측과의 실무 접촉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20여일 앞두고 방한했을 때도 평양에서 2박 3일 실무 협상을 벌였습니다. All right, guys, I'm not going to give you any comments. Please.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실무 협상이 먼저 열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실무 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건 대표의 방안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사이에 둔 시점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북중 정상회담은 시 주석의 입지만 강화한다는 관측도 있지만 청와대는 비핵화대화 불씨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 성사에 우리도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힘을 보탰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이 공개되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의 핵심 측근들이 만났습니다. 여기에 비건 대표의 평양 방문까지 이어지면 한반도 비핵화 대화는 다시 본 궤도를 탈 수 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실무 접촉,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 이달 연쇄적인 비핵화 대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은 당시 삼척항 방파제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발견자도 육지에 있던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어선이 항만 시설까지 올 동안 군과 해경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아침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어선과 관련해 군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소형 어선은 삼척항 방파제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척항 인근이라고 하면 어선들이 조업을 하던 삼척항 앞바다 정도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방파제까지 접근했다는 것은 어선이 항만 시설까지 왔다는 점에서 군의 당초 설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선을 발견한 사람도 조업을 하던 어민이 아니라 육지에 있던 민간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어선에는 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머지 2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됐습니다. 소형 목선인 북한 어선은 동해 북방 한계선에서 남쪽으로 130여 킬로미터를 떠내려왔는데 군은 해상 초계기와 감시 선박, 해안 레이더 등이 가동되고 있던 상황에서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군과 해경이 항만 시설까지 북한 어선 접근을 허용한 만큼 해안 감시망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북한 주민 4명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을 제외한 2명이 북으로 귀환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도시재생 계획이 담긴 보안 자료를 이용해 남편, 지인들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봤습니다. 먼저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5개월 만에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과 지인들의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공소한 사실 첫 번째를 구성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조카 C씨의 명의를 빌려 이와 같이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매수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범죄 사실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도시재생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남편이 이사장인 재단과 지인들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창성장 등 건물 2채와 토지 3필지는 조카 명의로 손 의원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곳입니다. 손혜원 씨가 직접 부동산을 물색을 했고 골랐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 계획도 모두 손혜원 씨가 결정을 했고요. 자료를 함께 본 보좌관 역시 딸과 남편 명의로 목포 부동산을 사들이고 지인에게 관련 정보를 흘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가 역사문화공간에 선정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억지스럽다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이어서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문제 삼은 건 먼저 부동산 매입 시점입니다. 조카 손소영 씨가 카페 등을 산 시기는 지난 2017년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로 자신이 목포시청 측에서 보안 문서를 건네받았다고 지목된 5월 18일보다 최대 2달 전이라는 겁니다. 차명 소유 혐의 적용도 부실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카 손소영 씨에겐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다른 조카 씨에겐 차명 매입을 시켰다는 검찰 주장은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보안 문서에 대해선 목포시 관계자들과 만났을 때 보좌관이 받았다며 자신은 읽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시재생 지역 선정 권한은 목포시가 아닌 국토부에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또 다른 보안 문서 역시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었던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자신과 지인들이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만 있을 뿐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손 의원은 자신의 차명 소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약속한 대로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손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손 의원을 두둔한 민주당 의원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삐뚤어진 욕망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더는 의인인 척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청문회 최대 쟁점은 60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자는 올해 65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고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상위 5번째입니다. 다만 윤 후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예금 2억여 원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지난 2012년 뒤늦게 결혼한 배우자 명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처가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김모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반면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별 수사에 잔뼈가 굵은 검사로서 검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경찰에 넘기는 수사권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냐가 검증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추진단을 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집무실에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보수 야권이 깐깐한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자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질긴 악연도 새삼 조명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6년 동안 결정적인 순간마다 맞닥뜨렸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악연의 시작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때입니다.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하극상이자 항명이라며 비판을 퍼부었고 황교안 장관 역시 압력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의견에 관해서 무슨 압력을 넣거나 부당한 수사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소신 발언 이후 징계를 받고 지방을 전전하던 윤석열 후보자는 국정농단 수사에 선봉에 서면서 다시 한번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맞부딪혔습니다. 이번에도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모두 거부하며 두 사람의 악연은 되풀이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어 짧지 않은 기간 열심히 수사한 결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였으며 황교안 대표는 손사래를 쳤지만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적폐수사 등을 놓고 윤 후보자와 고비마다 충돌이 예상됩니다. 저는 누구와도 악연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이야기를 한 것 외에 부당한 압력 없습니다. 공수처 설립 같은 경우에서도 찬성하시는 입장이신지. 그것도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과 윤석열, 옷을 바꿔 입어도 만날 때마다 늘 불편한 관계였던 둘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간접적으로 불꽃 공방전을 펼칠 게 분명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여야 사당이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국회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회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6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세부 일정을 논의해보자는 취지였는데 1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회동은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여전히 그 쟁점은 존재하고 타결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여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을 압박하려는 포석인데 민생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민생입법 추진단도 꾸렸습니다. 제1야당의 국회 복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비상식적인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릴레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알리겠다며 나섰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정부가 빚을 져서 현금 쿠폰을 나눠주는 재정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선용 추경이다. 6조 7천억 중에 3조 6천억을 빚을 내서 추경하겠다라는. 이런 가운데 연이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국회 정상화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당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26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국무회의에서 인사발령안이 통과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위한 적임자라며 축켜 세웠지만 권력에 굽힘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계략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를 선고 검증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걸 계기로 자연스레 국회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 씨가 지난해 7월 태국 방콕의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에 입사해 3주간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인데요. 곽 의원은 회사 측이 공개 채용 형식이 아닌 회사 대표 메일로 연락이 온 서 씨를 태국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채용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타이 이스타제트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태국 판매 대리를 맡고 있으며 합작 사업도 추진했던 회사라고 곽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도 없었으며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면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로 추대된 홍문종 의원이 태극기 세력을 주축으로 한 정통 지지층을 결집하고 보수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거대한 정치 음모와 촛불 쿠데타 등으로 만들어진 거짓의 산으로 날조된 정황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수도 관로를 성급하게 바꾼 것이 원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인재였다는 겁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이 정기점검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부근의 수산정수장물을 공촌정수장으로 끌어온 다음 다시 각 지역으로 보내는데 이때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수압을 높였습니다. 수도 관로를 변경할 때는 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서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밸브를 천천히 열어 수질이 나빠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성급하게 가압을 했고 이 바람에 수도관에 붙어있던 이물질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제수 밸브 조작 위주로만 계획을 세우는데 그치고 밸브 조작 단계별로 수질 변화에 대한 확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천시의 부실 대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질을 측정하는 탁도계가 고장났지만 정부 조사단이 고장을 확인하고 통보할 때까지 고장난 탁도계만 믿고 수질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3배 정도 증가하면은 그 수질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바로 현장 점검을 들어가고 물 흐름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한 데는 넉장 배수 작업도 한몫했습니다. 수도 간의 배수 지점을 표시한 도면이 없어 체계적인 배수 작업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붉은 수돗물이 수질 기준은 충족했지만 알루미늄, 망간 등 성분이 평소보다 높아 바로 마시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수관망 기술 진단과 주기적인 청소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상수도 사업본부장 등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초기 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 주민들의 성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리한 상수도 수계 전환의 여파로 오염된 공촌 정수장을 박남춘 시장이 이틀 연속 방문했습니다. 이곳에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물은 홍수관로를 타고 소비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정수지가 깨끗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화 작업을 하는데 확인하러 왔어요. 정수장에서 배수지 사이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15분 동안 배출된 물을 마스크로 걸러봤습니다. 관계자들은 평소보다 더 검게 변한 마스크를 보고 탄식합니다. 인천시가 이달 말을 목표로 수돗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1단계를 아직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초기 대응이 미숙했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련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 오늘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천정수사업소장을 직위 해제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피해 지역 4개 주민단체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주민 소환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인천시를 압박했습니다. 이 사태를 시발케 한 원인자와 안일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케 한 책임자를 뚜렷하게 밝혀 엄정하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인천시는 송수관과 주요 배수지의 정화 작업과 급수관 방류 작업을 통해 평상시 수준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신뢰를 잃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송유관이나 통신구 등 노후 기반 시설 관리에 3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3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해마다 국비 5조 원, 공공 민간 투자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포의 한 소각장에서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시에 있는 한 쓰레기 소각장. 경찰이 타다 남은 물건 속을 뒤지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살해하고 유기한 전 남편의 시신 일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물체 40여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분쇄와 소각 과정을 거친 상태로 경찰은 피해자와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인천의 한 재활용품 업체에서 발견된 것은 동물뼈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동선을 추적해 김포에서 시신 일부가 든 종량제 봉투를 버린 것으로 보고 유기된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에 의해 살해된 전 남편의 유가족은 고유정에 대한 친권 상실 소송을 냈습니다. 고유정과 살해된 전 남편 사이에는 6살 난 아들이 있는데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서는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이제 자녀 거소지종권, 징계권, 대리권 이런 포괄적인 권한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같이 잔혹한 폐륜 범죄를 이제 저지른 자에게 계속 친권을 유지시키는 것은 이제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너무 좋지 않아서 또 전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권 등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현재 아들로 돼 있는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이 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유정에 대한 검찰 기소와 법원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미성년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며 전 남편 남동생을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3년 전 가수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인 YG가 개입한 정황을 당시 검찰과 경찰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검찰과 경찰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31일 검찰은 연예인 지망생 한모 씨의 마약 혐의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았습니다. 한 씨에 대한 수사 기록뿐 아니라 BI가 한 씨에게서 환각제 LSD를 넘겨받았다는 내용의 별도 수사 보고서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서엔 한 씨와 BI의 마약 거래 정황을 입증할 카톡 대화방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한 씨가 BI 소속사 YG로부터 BI 관련 얘기를 수사당국에 하지 말라고 압력을 받은 정황도 적시됐습니다. 결국 경찰과 검찰 모두 YG의 개입 정황을 알았던 겁니다. 경찰은 당시 검찰이 BI를 조사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발끈했습니다. 정식으로 넘겨받은 건 한 씨 사건뿐이었고 BI 사건은 경찰의 자체 수사라서 검찰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또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BI를 소환 조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어느 하나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법당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양현석 전 YG 대표가 협박했다는 한 씨의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유착 의혹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가 크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영장 신청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그릇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 추진에 거세게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모든 역량을 모아 노동 기본권 보장,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현행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건데 1,600만 가구가 한 달에 만 원가량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철 불볕더위를 앞두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누진 단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3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하절기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집중을 하고 이 부분에 100%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했다. 결론은 지난해처럼 여름철에만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선택됐습니다. 평소에는 현재 3단계 누진 구간이 유지되다가 7월과 8월에만 구간을 확대해주는 방식입니다.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한 달 평균 만 원가량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름철 요금 폭탄 등 논란이 된 누진제 문제는 계속 떠안고 가게 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고 해서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각자가 비용을 발생시킨 만큼 공정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한전은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낸 경영 문제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한시적 누진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기업의 경영 상황이 매우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은 물론이고 안정성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1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상황이 나빠진 건 두 회사만이 아닙니다. 지난 1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을 분석해봤더니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2년 반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1년 전보다 매출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악화했는데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이 부진하면서 제조업의 이익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부채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이 모두 나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기계전지전자의 매출액이 감소했고 또한 이러한 매출액의 감소가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쳐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데다 기업 상당수가 미래 먹을거리를 찾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흥국의 맹추경 역시 부담입니다. 실제로 기업이 느끼는 샌드위치 현상, 즉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신흥국에 따라잡히는 현상은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4차 산업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산업 이런 쪽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없다 그러면 기업들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당수 기업은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대립이 엉켜 둘 다 모두 발전이 안 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와 투자은행도 잇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제시한 2.5%에서 2%로 내렸습니다. 피치는 한국의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4% 급감하면서 예기치 않게 수축했다며 중국 성장 둔화와 무역 분쟁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 수출이 압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반도체 시장 개선이 늦어져 2분기 GDP 반등이 기대치보다 작을 것으로 본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익 전망치도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부양 부담이 2060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는 유엔의 최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은 2019년 세계 인구 전망 자료에서 한국의 총 부양비는 2060년에 103.4명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 연령이고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를 나타냅니다. SNS 마켓에서 인기를 끌며 판매되는 새싹 보리 분말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나 쇳가루가 검출됐습니다. 다이어트나 헬스 관련 제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1,900여 곳은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레스테롤 조절, 혈당 조절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입니다. 최근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등 SNS 공간에서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고 입소문이나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4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나 쇳가루가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타르 색소가 나왔습니다. 지방 분해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레몬밤 액상차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SNS 마켓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다이어트 헬스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900여 곳은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신경안정, 내장지방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습니다. 피부 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했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자는 목표로 만들어진 기초과학연구원은 한 해 50여억 원의 정부 예산을 쓰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단장이 억대 연구비를 임의로 유용한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혈관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고규영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2011년 카이스트 특훈 교수로 임명된 데 이어 2015년부터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혈관연구단은 2015년 7월 창단 이후 현재까지 267억 원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받은 연구비 일부를 사업단과는 무관한 연구자에게 지원한 것으로 과기부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카이스트 소속 교수 2명에게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대납한 겁니다. 이들 교수는 혈관연구단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과기부는 파악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규정상 연구비를 임의로 다른 연구자에게 주는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배입니다. 고 단장은 서류상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과의 전문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를 보다 더 수준 있게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서류 미비로 인한 것이기에 과기부는 기초과학연구원에 해당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난민 심사를 하면서 신청자들에게 불리하도록 면접 서류를 조작해 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탈락한 피해자들은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던 이집트인 사브리 씨. 면접 심사에서 신청 이유를 질문받고는 대정부 투쟁으로 인한 신변 위협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조서에는 돈 벌러 왔다는 전혀 엉뚱한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My interview was totally fabricated by the interviewer assured that I came to Korea to work as I have no job in Egypt. 또 다른 이집트인 A씨도 뒤늦게 자신의 면접 조서를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고국에서 박해받은 적이 없다는 하지도 않은 말들이 버젓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We were shocked because all the script contained false information and the answer I never said. 두 사람 모두 그해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 신청 과정에서 억울함을 겪은 피해자들이 단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면접 조서는 사실이 아닌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다, 돈 벌려고 온 거다, 내 진술이 거짓이다 등등 하나같이 난민 인정에 불리한 내용입니다. 난민 면접 조서에 거의 이렇게 복사하듯이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과 또 통역인의 서명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난민 심사를 주관하는 법무부에서도 지난해 자체 조사를 벌여 일부 면접 조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50명이 넘습니다. 피해자들과 인권단체는 법무부 자체 조사 역시 완전히 믿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피해자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사실상의 사상 전향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준법 서약 제도가 30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보안 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한 준법 서약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는데 보안 관찰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난파 간첩 등 비전향 장기수들의 수감 생활을 그린 영화 선택입니다. 당시 장기수를 포함한 사상범들이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사상 전향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 약속 하나 할까? 네가 여기서 나가는 길은 아니면 전향서를 쓰든 거야. 5방의 조건으로 사상 전향을 요구하던 제도는 김대중 정부 들어 대한민국 법령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준법 서약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변형된 사상 전향 제도란 비판이 잇따르면서
지난 2003년 폐지됩니다. 하지만 출소 후에 3개월마다 주요 활동 사항을 신고하는 보안 관찰 대상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1989년 사회안전법 대신 도입된 보안관찰법에선 여전히 처분 면제의 조건으로 준법 서약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 속에 적지 않은 양심수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무부는 보안관찰법에 서약서 제출 조항을 폐지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준법 서약서라고 하는 형태로 아직 남아있던 전향제도가 마침내 폐지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만의 시대에 작은 마침표를 찍은 느낌이고요. 냉전의 잔재로 불리던 준법 서약 제도가 30년 만에 사라지게 되면서 보안관찰법 폐지 논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 하야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개신교 원로들까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기총 내부에서도 전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명영 목사와 손봉호 교수 등 개신교 원로들은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언행은 반성경적 폭거라며 더 이상 정치적 야망으로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극단적 적대적 이념이나 신념을 기독교 신앙과 뒤섞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하고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전 목사가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한기총 대표회장직과 목사직을 내려놓고 한 개인으로 나서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세속적 욕망으로 정치에 나서려 한다면 교회나 교회 기구를 끌어들이지 말고 목사라고 내세우지도 말고 한 개인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등 소속 개신교 원로 31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신교 보수와 진보교단 원로들이 함께 공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현 사태를 놓고 고심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기독교의 신앙이며 대표적인 형태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다 못해서 통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태의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가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이달 안에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 목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기총을 이용했다며 이달 안에 사퇴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어젯밤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상자만 200여 명이 넘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으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침내 구조 인력의 도움으로 갇혀있던 주민들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중국 서남부 쓰촨성 이빈시 창닝현.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10시 55분쯤 규모 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16km, 규모 5.1을 비롯한 여진이 여러 차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창닝현으로부터 300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한 청두와 약 240km 떨어져 있는 충칭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사상자 수는 200여 명에 이릅니다. 중국의 구조당국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급파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지진 발생 지역에는 비가 내렸고 인근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지진 다발 지역인 쓰촨성에서는 지난 2008년에도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8만 7천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박 침몰 사고로 17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안타라 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쯤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마두라 섬 앞바다에서
선원과 승객 61명을 태운 배가 침몰해 22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39명이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이 배는 마두라섬 인근 라스섬을 출발해 항해하던 중 갑자기 높은 파도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요청한 제3국 포함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시한인 오늘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재위 구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삼성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민청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 비율 조작을 통해 2조 원에서 3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이 범행 1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8시 50분쯤 수원시 세류동의 한 주점에서 업주의 지인인 50대 여성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소상인과 함께 살자. 중소와 함께 살자.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구두 하나 팔면 그 판매 대금의 40% 이상이 대형 유통점의 판매 수수료 나갑니다. 실제 재활용 노동자들이 받는 보수는 판매 대금의 10 내지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기환 대표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좀 공부를 좀 해보셨는가요? 자료들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내가 읽고 왔어요. 그 이제 또 책상에서 뭐 소리 존재라고 큰 이거 없고 현실적으로 피부가 닿는 부분은 현장을 보고 흐름이 어떻게 간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흐름을 조정해 줄 건가.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형성해 줘야만 이 구도 산업이 가는 거지. 지금은 단절된 상태입니다.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네, 거의 없다. 없다. 네, 네. 아예 없다. 아예 없어요. 네, 그런 식이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젊은이도 배워요. 잠깐만요. 네. 저기 저희가 이제 이런 간단한 토론은 좀 비공개로다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재화 관련 질문 하나 어디로 갈까요? 네가 나오시면 됩니다. 뭘? 재화 관련 질문 재화. 예. 그 170개가 재화거리에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손님이 없습니다. 그 말은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거든요. 단기간 내에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책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줄 수 없는 그런 임금을 주라고 하니까 결국 문 닫게 되는 겁니다. 대다수 업체가 최저임금 적용을 안 받는 고급 구조라는 건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로자들을 쓰는 사람들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돈이 늘어나는 거고요. 자영업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는 채용 구조가 아니라서 채용되는 걸 아니거든요. 지금 일자리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아니요, 수재와 거리에서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떡하노? 이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는지 근로자를 쓰는 것도 있고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여러 점이 발견됐습니다. 상당히 훼손된 상태인데 경찰이 국과수의 DNA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인 전 남편의 유족은 고유정에 대해 아들 친권 상실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먼저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해를 기다리고 있는 유족의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가 힘든데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영상으로 보시죠. 이미 분쇄와 소각 과정을 거친 상태로 경찰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종권, 징계권, 대리권 이런 포괄적인 권한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같이 잔혹한 폐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계속 친권을 유지시키는 것은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찾은 건가요? 네네, 김포의 소각장에서 찾았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죠. 경찰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고유정의 제주에서부터의 행적을 계속 따라가면서 네. 이동했던 경로를 그 사이에 적어도 이제 이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배에서 7분 동안 봉투를 버리는 부분이 CCTV에 찍혔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김포에는 고유정 아버지 아파트가 있는데 31일경에 그곳에 있으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의 영상이 또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쓰레기 안에 시신의 일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것이 김포에 있는 이 재활용 업체 또 폐기물 업체로 모였다가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과정을 거치고 분재로 버려졌겠죠. 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한 결과 40여 점의 뼈 조각을 찾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각장에서 지금 관련해서 유해가 뒤지고 있는 있는지 것이죠? 찾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참 유해 일부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 상당히 훼손되고 변형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정도 상태에서 DNA 검출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지름 1cm, 2cm 정도고요. 그리고 40여 개의 뼈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피해자의 시신의 일부가 아닐까 이렇게 경찰에서 추정을 하고 있지만 네네. 이것이 일단 500도, 600도의 그 고열에서 한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그 DNA라고 하는 것이 뭐 단백질 등으로 많이 그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검증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부분은 혹시 가능성도 여전히 그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국과수에서는 이것이 일단 사람의 뼈인지 동물의 뼈인지 이것을 구분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사람의 그 뼈라고 한다면 혹시 피해자의 일부의 그 시신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만약에 DNA 감정 결과 일치한다고 한다면 그 살인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로서 상당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계속적인 그 수사에 영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31일 날 이 김포의 아파트에서 분명히 시신의 일부로 보이는 것을 이렇게 분류수거하는 모습이 일단은 찍혔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일부분은 남아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계속적인 사실은 그 14일 날에도 지금 인천에서 그 라면 2박스 상자가 또 새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국과수에 의뢰를 했고요. 그 이 15일 날 발견된 이 40여 종의 뼈에 있어서도 네. DNA의 분석 가능성을 여전히 경찰에서는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김포에 있는 집 안에서도 혹시 피해자의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에 머리카락을 여러 점 수거했는데 이거는 뭐 감식이 안 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 펜션의 범죄 현장에서 있었던 그 머리카락과 네. 또 김포에서 있었던 머리카락을 DNA를 분석을 했습니다만 네. 감정 불가다
이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아마 그 두 가지가 이제 가능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일정한 인위적인 노력을 해서 네. 분석 자체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혹시 고의정이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니면 이 수거된 그 머리카락이 상당 기간 오래된 제3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 경과해서 DNA 분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 국과수에서는 판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경찰이 이 유해 추정 물체를 수거한 시점이 보니까 오늘이 아니라 15일, 그러니까 네네. 지난 토요일이더라고요. 근데 3일 정도 간격을 두고 발표했는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5시 전에 속보로 나와서 저도 오늘 이제 확보한 것인 줄 알았는데 후속 기사들과 경찰의 이제 발표를 향후에 보니 말씀하신 대로 15일에 이미 수거했고 사흘 후에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국과수의 감정은 2주 정도가 걸립니다. 네. 앞으로 한 이제 보름 가까이가 있어야 결과가 나올 텐데 지난 5일에도 이 뼈 조각으로 추정되는 것, 네. 시신의 일부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수거해서 감정을 넘겼는데 아까 이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그것이 동물의 뼈로 확인됐단 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보는 네. 것이 낫겠다라는 경찰의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희망을 무너지죠. 걸었다가 네. 그 심정을 차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과수에서 사전에 준 경찰에 이거는 어느 정도로 조금 추정이 된다, 조금 미리 언질이 오기도 합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 외관상의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의 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얘기는 해줄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최종적인 그 과학 감정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너무 네. 믿는 이런 것은 조금 하나의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경찰의 입장에서는 직접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뭐 이런 정서적인 면도 있다고 보이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사람의 뼈인지 또는 동물의 뼈인지를 외관상 전문가는 어느 정도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섣불리 지금 그런 언지를 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네. 생각되고요. 어쨌든 2주간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감정 결과를 끝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발견된 게 혹시나 이제 유해 일부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게 전부 발견된 것은 아니고 지금 시신 유기한 날로부터 한 20일째 됐거든요. 추가로 좀 발견된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확신해가지고 지켜봐야 될지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쯤에서 그 해상의 그 완도 부근의 한 양식장에서 네. 그 어부께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상당히 충격적이라 그대로 이제 다시 버렸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혹시 그 양식장 주변에서 있지 않는가 이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마 그 해양 경찰과 그 제주 그 경찰서에서 이곳을 그 중심으로 해서 12차례 이상 해상 또는 수중 네. 수색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발견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을 해서 네. 2주 전에 그 수중 수색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국민적인 그 관심과 또 그 범죄의 그 심각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원래는 이제 경비정으로만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수중 수색을 지금 다시 그 개시를 한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혹시 시신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 CCTV는 또 찍혔던 것 같습니다. 7분 동안 고유정이 여러 가지 네. 봉투로 보이는 모습을 버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중 속에는 있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육상에서는 이를테면 소각을 이제 한 것이 김포와 이제 인천 이제 그 지역인데 예. 상당 부분 이제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경찰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시신의 일부를 발견하게 되면 네. 포상금 500만 원을 주겠다고 주겠다. 하는 네. 이런 상당히 그 시신 발견에 대한 포상금을 내거는 경우는 상당히 그 이례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신의 일부를 찾기 위한 각고의 노력은 진행 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날짜가 이제 많이 지나기도 했고 날도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흔히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인죄를 입증할 수가 없나요? 그 과거의 그 판례를 이제 비추어 보면 물론 이제 그 살인죄의 가장 핵심적인 직접 증거는 시신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옛날의 판례에 의하면 시신 없이는 살인죄 없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경우도 네네.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과학 수사의 발전을 인해서
지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간접 증거가 종합적으로 네. 범행 사실을 입증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반추해 보면 육절기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도 시신은 없었지만 그 육절기 안에 피해자의 DNA가 분명히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살인죄로 그 인정이 되었고요. 네. 또 다른 이제 그 살인 사건에 있어서도 CCTV에 지신으로 보이는 것을 이렇게 운반하는 모습이 있었고 예. 혈흔도 그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간접 증거의 그 종합성으로 지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그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그 간접 증거는 많은 넉넉하기 거죠? 네. 때문에 살인죄 입증에는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범행 전후 고유정의 행각이 계속해서 속속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범행 이후에 충북 청주로 돌아왔던 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신이라고 하는 주요한 증거물도 중요한 대목이지만 또 하나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가 이 국민적인 의혹입니다. 네. 이 미스터리고요. 그런데 이제 현 남편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죠. 매체와 네. 인터뷰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 이 제주에 있다가 28일 날 이 자동차를 배에 싣고 완도에 내려서 장기간을 거쳐서 네. 김포에 들렀다가 청주로 돌아옵니다. 31일에 이 김포 아버지 집에서 청주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남편은 이 제주에 있는 사흘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실종 신고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돼서 고유정이 전 남편을 만났는데 나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재 남편은 얼마나 이제 분노가 네. 끌어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을 만나서 고유정과 병원에 가서 다친 손도 치료해주고 요거 증거로 이제 고유정이 채택해달라고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데이트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노래방까지 갔는데 네. 이 고유정은 당시에 매우 태연했다. 그래서 이 현 남편은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살인 사건의 경위를 몰랐던 것이죠. 네. 연이어 보도되는 내용들을 공유해서 알면서 너무나 이제 끔찍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범행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22일에 제주에서 고유정을 만나서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식사를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소름 돋는다. 이 얘기도 지금 현 남편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범행 직후에는 사람들 만나기를 좀 피하고 숨어 있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그 평상시의 그 온전한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고유정의 반대적 그 행동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즉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그 보여줘야 네. 의심도 안 받고 본인이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불안감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공감력이 상당히 그 부족하다. 바꿔 얘기하면 아픔을 느끼는 공감력이 없고 우리가 그 일반적인 표현으로 보면 상당히 그 냉혈한이다. 뭐 이런 성격적 그 특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살인자에 비해서는 범죄 지능이 상당히 높다. 네. 이게 그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그 계획을 하는 것이고 네. 그 계획을 완전히 그 이루는데 마지막 방점으로서 아무런 일이 없는 일반적인 생활임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네. 완전 범죄를 더 확실하기 위한 일종의 그 인위적인 그 노력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뭐 현 남편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꺼내고 네, 있지만 맞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경찰하고 진실 공방이 계속해서 진실 벌어지고 공방이 있거든요. 여러 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선 이 경찰은 이건 의붓아들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남편 살해 3개월 전에 지난 3월 2일에 4살짜리 그러니까 현 남편의 아들, 고유정에겐 의붓아들 전초와 사이에서 네. 난 이 아이가 사망한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두 번째 경악을 줬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 남편은 그 3월 2일 오전 10시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은 CPR을 했다. 심폐소생술을 자신의 아이에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의 소견을 가지고 CPR의 흔적은 없다. 네. CPR을 하는 경우에는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혹은 피하 출혈이 보이는데 그러한 정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남편이 경찰은 왜 심폐소생을 안 했다고 했을까? 나는 분명히 했는데 네. 경찰이 이렇게 자신의 말을 자꾸 의심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데 이
현 남편이 베테랑 소방관이에요. 네, 경력 10년 응급구조 차에. 전문가인 예, 거죠. 그러니까 CPR은 당연히 할 수 있을 능력이 있고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데다가 먼저 신고를 해서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네. 이 부모가 CPR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다라고 일지에 적었어요. 네.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경찰과의 진실 공방이 있는데 자 구급대원이 이렇게 일지에 적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네. 지금 이제 청주 상당 경찰서의 형사 과장이 내가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네네. 또 심폐소생 문제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대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경찰 쪽의 신빙성과 현 남편 진술의 신빙성이 엇갈리는 대목은 혼란을 좀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 남편은 지금 경찰의 좀 부실 수사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 현 남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뭔가요?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이 가장 큰 이제 원인인 것이죠. 즉 그 CPR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사실 생각이 되는데. 그럼 반드시 흔적이 남는 건가요? 그 사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아이에 있어서는 조금만 외력을 가해도 상당 부분 예를 들면 시반이라든가 네. 갈비뼈에 이제 골절이 분명히 있을 수가 이제 있는 이제 것이죠. 네. 다만 이제 지금 현 남편의 그 이야기대로 전문가라고 한다면 아이에 있어서는 외력을 그렇게 성인과 달리 네. 사용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흔적이 안 남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 논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하나의 그 근거로는 이 거짓말 탐지기 그 조사를 했는데 네. 어쨌든 거짓 반응이 그 나왔다. 예. 그 점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일부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거짓 반응이 오류일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입장이 합니다만 경찰에서는 일단은 중요한 관련 질문에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입장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현 남편과 그 의붓아들, 현 남편의 아들의 사망 사건을 짚어봤고요. 또 하나 정말 가슴 아픈 건 고유정과 이 피해자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들입니다. 지금 엄마는 살인 피의자가 되고 아빠는 그 피해자가 된 상황인데요. 유족이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리인의 말 들어보시죠.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이제 자녀 거소지종권, 징계권, 대리권 이런 포괄적인 권한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 같이 잔혹한 폐륜 범죄를 이제 저지른 자에게 계속 친권을 유지시키는 것은 이제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너무 좋지 않아서. 네, 통상 친권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 친권을 박탈당하게 됩니까? 두 가지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이를테면 아동에 대해 학대를 하거나 뭐 성폭행을 하는 경우는 검사가 청구를 하게 되면 친권이 박탈되는 것이 이제 보통이고요. 네. 그 이외의 경우 민법에 이제 근거해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뭐 비행을 하는 경우 뭐 네. 도박에 빠져 있다든가 또는 기타 친권을 행사하는데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즉 아동의 행복이라든가 권리에 의해서 네. 구하는 중대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를 해서 친권이 상실되는 이런 네. 경우가 그 많이 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 그 사항도 분명히 이 아이의 앞으로의 그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아이의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친권을 박탈함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네, 지금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피해자의 재산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또한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결국은 이제 지금 피해자 과거의 그 남편이 상속할 수 있는 대상이 결국은 아들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예금이라든가 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보험과 관련된 사망 보험금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전 남편이 과학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해서 네. 특허권까지 따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유형 무형의 그 재산이 이 아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 고유정이 모든 재산상의 법률적인 행사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 무형 유형의 그 재산이 고유정에게 넘어가는 가당치 않은 일이 생긴다. 그런 네. 취지로 유족은 이 친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그 가사 소송을 곧 제기할 상황이 있습니다. 네,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가족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홍혁 교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홍문종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자처하면서 신당 창당의 포부를 밝혔는데요. 두 번째 주제어 보시죠. 탄핵이 거대한 정치 음모와 촛불 쿠데타 등으로 만들어진 거짓의 사내
날조된 정황이 탄핵이 부당하다고 저토록 처절히 외치고 있는 우파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야 한다고. 차마 옮기기가 민망할 만큼 상스러운 욕설과 저주성 악담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당시 그들이 박 대통령 앞에서 어떤 처신을 했는지 기억에 너무도 생생한데 40-50석 정도가 움직일 것 같아. 한국당뿐만 아니라 한국당 외에 바른당에 있는 의원들 또 무소속으로 있는 의원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무소속 얘기하셨는데 서청원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이나 뭐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셨다는 그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정치적인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의주시하고 계시고요. 네, 스튜디오에 김금식 경남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 교수님, 정치인들 탈당 많이 보셨잖아요. 네. 이번 홍문종 의원의 탈당 성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총선 남은 기간을 생각하면 굉장히 때이른 탈당이에요. 대부분 이제 총선을 앞두면 이합집산이 막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공천에 탈락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당과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탈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사실 한 10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탈당을 먼저 했기 때문에 좀 때이르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찍 했을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로 이야기되는 이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어떤 정체성 또는 스탠스 또는 기조 이런 것들에 지금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탈당 기자회견 이야기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 체제로는 우파를 결집할 수 없다. 그다음에 보수 우파 애국 시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로 이제 탄핵 관련해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태극기 부대랑 뜻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은 사기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황교안 체제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세워서 새로운 어떤 총선에서의 어떤 정당으로서 발돋움하려고 탈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 홍문종 의원의 의견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물론 속마음은 좀 이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홍문종 의원의 탈당의 변 직접 들어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실까요? 들어보시죠. 한국당이 보수 우익의 중심이 되려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고 저토록 처절히 외치고 있는 우파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야 한다고. 광화문 일대를 돌면서 태극기를 흔들어 왔던 정통 우파 시민들의 오랜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또다시 지금 이제 찬탄 반탄으로 나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전에 새누리당이었다가 지금 두 개의 당으로 쪼개져서 바른정당이 나가서 지금은 또 바른미래당이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 중도적 보수를 이제 표방을 했죠. 새누리당은 이름을 바꾸면서 자유한국당.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난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서 생겼던 문제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수습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더 혁신하겠다. 이게 주요 과제였는데 혁신이 없이 다시 지금 저는 홍문종 의원의 말씀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통 보수, 정통 우파의 핵심 가치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냐 이거죠. 지금 수많은 이 보수적인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쇄신하고 혁신하고 개혁해서 새로운 제대로 된 우파를 세워야 한다. 이게 사실 김병준 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보수 우파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자.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도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당시 2인자를 지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대황, 황 대표가 돼버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집토끼를 결집시키는 쪽으로 주로 태극기 부대를 포함해서 강성 우파에게도 제스처를 취했고 그것이 어떤 구호로 나왔냐면 헌법 수호. 네. 마치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정권이다. 그리고 좌파 독재 타도 이런 좀 굉장히 거시적인 구호를 들고 나왔다가 네. 최근에 이제 집토끼 결집 끝.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네. 외연 확장을 위해서 간다. 이게 경제청문회거든요. 예. 경제실정청문회. 그런데 이쪽으로 전환하자마자 지금 우파 쪽에서 또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 당장 왜 이렇게 사과를 많이 네. 하느냐 대표가 지지층들이 불만을 표한다. 그 결과 지금 홍문정 의원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도 자유한국당 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핵심 가치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거 언제 정리할 거냐? 이렇게 네. 자유한국당이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수우파, 정통 우파의 중심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놓는 이런 홍문종 의원의 이런 생각이 다음 총선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걸로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홍문종 의원은 이제 탈당을 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결집하자는 보수파에 호소를 했기 때문에 네. 뭐 40~50명이 가능하다. 또 더 추가적인 탈당이 많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 홍문종 의원이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운 어떤 총선 마케팅은 네. 18대 총선의 이른바 친박연대 성과를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네네. 그때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른바 MB계에서 친박근혜계를 다 공천을 많이 탈락을 했고 네. 거기에 이제 저항해서 나온 사람들이 친박연대라고 하는 예. 정말 사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내걸었던 정당 이름을 내걸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상당수가 됐어요. 14석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섭단체에 미치지 못했으면 의외로 많이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성과를 예상을 하는 모양인데 그때랑 지금 다른 게 뭐냐면 그때 박근혜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살아있는 정치인이었고 네. 이명박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차기 미래 권력의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뭡니까? 사실은 지금 그때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와 같은 정치 영향력은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예. 주말에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의 열성 지지층이 있습니다.만 이들이 과연 보수 전체를 대변하느냐 그리고 건강한 보수 우파들을 핵심으로 하고 있느냐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본적으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한국당 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수층에서도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네. 일단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정치적으로 일단 결론이 났고요. 헌법재판소에 가면서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이 되면서 헌법적으로도 결론이 났고 그리고 다시 검찰에 넘겨서 재판을 받아서 지금 1, 2심 재판을 많이 끝내고 있잖아요. 네. 사법적으로도 유죄 판결이 지금 확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헌법적, 사법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 사안을 지금 돌이킨 다시 과거를 되살리자고 하면서 네. 움켜안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보수층들이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싫다고 하지만 표 주겠느냐. 저는 과거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정치권의 시각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 실제 교감을 나누고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발언도 홍문종 의원이 내놨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편지를 쓰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저희가 하는 일을 예의주시하고 계시고요. 대통령과 정치적인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 박근혜 그 자체가 정치입니다. 과거 삼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분과 박근혜는 이 볼펜이라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 꼽으면은 무조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분은 가셨고 박근혜만 유일한 그런 힘이 있는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네. 박근혜는 볼펜이라도 꽂으면 당선시켜준다. 박지원 의원이 어제 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옥중 정치는 시작이 됐나? 그리고 시작됐다면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옥중 정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봐요. 어느 시점부터 그것이 이제 표면화된 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재판을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법률적 대응이나 법리적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인 대응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 대한 재판 자체가 국정농단 프레임 자체가 이건 정치적으로 더 쉬워진 죄다라고 하면서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 그리고 옥중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접견도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자체가 정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문종 의원의 말이 일부 일리가 있어요. 편지를 굉장히 열심히 읽어본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죠. 외부에서 지지층이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서 아, 나의 지지자들이 아직 뭉쳐있구나, 살아있구나.
그럼 이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네. 이것을 끊임없이 예측하고 있을 텐데 다만 조금 좀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없다. 네. 근데 이 비슷한 얘기를 전당대회 전후에서 황교안 당시엔 후보였죠. 유사한 얘기를 했는데 네. 전당대회 표결이 있기 전에 발표가 나기 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하게 접견하는 네. 법률 대리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접견하고 왔는데 황교안 대표의 이 면회 신청을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네. 않았다. 이 자체가 어찌 보면 거부 의사처럼 표현이 됐었습니다. 네. 이것도 정치적인 행동이고 발언이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대황, 네.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으로 이제 간 거죠. 지금 홍문종 의원의 저 말 교감이 있다는 게 일방적인 지금 분석인 것인지 네. 정말 피드백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건 확인되지 않았고 이게 확인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인 행위의 움직임이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 자신의 지지층이 아직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름은 물론 가칭 지금 신공화당이라고 합니다만 네. 이 자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가 유경수 여사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당의 명칭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에 박근혜까지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이 향수 정치 마케팅을 시작한 것이다 보고요. 박 전 대통령은 호응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데 네. 저는 이 호응도는 아까 박지원 의원이 예상한 만큼은 아니고요. 지금 홍문종 의원은 40~50석이다. 네. 친박 그룹을 60명으로 지금 분류했었습니다. 예. 점점 이제 해제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은 원내교섭단체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10명 내외는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래도 파괴력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저 분석 자체가 상당히 전략적인 말이다. 뭐 이런 그럴 분석도 가능성도 어제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네.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처음에 시작하실 때 홍문종 의원의 네. 속마음은 또 다를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보죠. 공천 이야기인데 그렇죠. 지금 일단 본인은 공천 배제 가능성은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선 홍문종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이른바 친박 중에 친박 진박으로 분류가 됐고 당시 이른바 공천 파동을 일으켰던 주역으로 이제 책임을 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총선에 박근혜 정부 때 그 새누리당의 참패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했을 때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협위원장이 아닌 상태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친박 중에 진박이고 공천 책임이 가장 큰 평가를 받고 있어서 내년 공천에 상당히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지금 사학재단 관련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또 계류 중인 상태예요. 그래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상 공천 배제와 상관없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실 내년 총선에는 정상적으로 출마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세워서 이른바 친박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그나마 비례대표라도 몇 석을 챙기는 것이 그나마 자신의 향후에 정치적인 어떤 미래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개인적 계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아마 지금 18대 총선의 친박연대와 같은 어떤 그 기대를 세워서 이런 분위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게 박지원 의원이 말하고 있는 삼김 이야기와 견주는 건 저는 얼토당토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DJ, YS, JP라고 하는 삼김은 다 그 시대의 나름대로 역사적 사명과 성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한 일단을 차지했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지역적 기반이 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 있다가 만약에 사면돼서 나와가지고 전면에 나서서 이른바 홍문종 의원과 지금 그 친박 연대라고 이야기해서 대한애국당 세력을 결집해서 한다 하더라도 과거만큼 같은 그런 지역적 기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듣기로도 지금 TK가 유일하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TK 지역 민심마저도 사실은 지금 보수가 괴멸된 가장 큰 책임이 친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박 때문에 보수가 괴멸됐고 친박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탄핵의 비밀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TK 민심도 박근혜 대통령 살리기보다는 친박이 사라져줘야 반문 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TK에서도
박지원 의원이 예상한 것처럼 이른바 친박 마케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보수 개편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총선 승리를 하려면 대한애국당과의 통합을 좀 염두에 두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반대로 이제 바른미래당과 또 이렇게 통합될 가능성을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양쪽 방향으로 다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황교안 대표는 본인의 이제 스타일이나 캐릭터도 그렇지만 집토끼를 잡는 것에 먼저 공을 들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에 띠두르고 장외투쟁을 열심히 했고 민생 대장정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을 했고 이 1대1 영수회담까지 이제 요구를 했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사실 지지율이 한동안 올랐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정체 국면에서 약간씩 하락하는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자 집토끼 결집은 성공했다.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 밖에 네. 더 우쪽에 이제 극우 쪽으로 이제 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도 선거 때는 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대표가 되고 첫 선거였던 창원 성산 재보선에서 여영국 후보에게 500여 표 차이로 졌습니다만 네. 거의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애국당 표만 우리가 흡수했어도 이길 수 있었을 것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전제하고 문제는 그렇게 하면 총선에서 이길 것인가, 네. 향후 대선에서 이길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외연 확장은 중도로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쪽에는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이 있고 바른미래당도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이기 때문에 네. 굳이 따진다면 유승민계, 바른정당계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를 망라해야 40% 이상의 지지를 끌어안고 네. 제1야당으로 집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 이쪽에서 들고 일어나고요. 이쪽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쪽이 너무 이상하다. 왜 자꾸 이 박근혜 마케팅을 네. 하느냐. 지금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지금 사분오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황교안 대표 체제의 가장 큰 숙제인데 네. 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쪽으로 쪼개지든 저쪽으로 쪼개지든 이것을 그냥 네. 전략적인 구상만 가지고 망라할 수 없다. 하루아침에 전환해버리니까 당장 탈이 나지 않습니까? 네, 김 교수님도 뭐 짧게 전망을 좀 해주시죠.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대한애국당으로 홍문정 의원이 합류하면서 새로운 극우파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황교안 체제가 그동안 고민거리였던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딜레마였던 내년 총선 전략의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너무 양쪽에서 원심력이 작동했잖아요. 극우파 쪽에서는 왜 더 세게 하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중도 쪽에서는 왜 또 외를 확장하지 않느냐라는 네. 게 있는데 이 딜레마의 고민을 어떻게 보면 결과론 좀 일거 해결해 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애국당 중심으로 홍문정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명의 정말 진박들이 나가준다면 네. 오히려 황교안 체제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중도로 외를 확장하는 전략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에 있어서 본다면 일각에서는 이게 보수의 분열이 아니라 중도와 보수의 통합을 위한 외적 환경이 마련됐다라는 네. 의미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보수의 분열로 가게 될지 통합으로 가게 될지 홍문종 의원의 자유한국당 탈당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중 정상이 통화를 갖고 오는 28일에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기로 확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트위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주 좋은 통화를 했다면서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서 확대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에 앞서 두 나라의 협상팀이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통화에서는 오는 20일에서 21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달 말 G20 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중국은 확답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밤 10시 22분쯤 니가타현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일어났다면서 주변 해안 지역에 1m 정도의 쓰나미 발생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10단계 가운데 6강이라고 밝혔는데 실내에서 고정하지 않은 가구의 대부분이 이동하고 넘어지는 수준입니다. 실외에서는 벽 타일이나 창문 유리가 파손돼 떨어지는 건물이 많고 보강하지 않은 블록벽의 대부분은 붕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규리그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지만 팬들의 열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볼넷과 폭투, 그리고 실책 등 수준 이하의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연속 안타를 맞은 한화 선발 김민우가 볼넷을 내주고 노아웃 만루 위기를 자초합니다. 볼넷은 어김없이 대량 실점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내야 안타와 스퀴즈 번트로 허무하게 점수를 내주더니 이번에는 폭투로 3루 주자가 홈을 밟습니다. 바뀐 투수 문동욱은 1루 송구 실수로 다시 만루 위기를 맞고 희생플라이와 적시타로 2점을 더 내줍니다. 프로답지 않은 플레이가 연달아 나온 4회. 한화는 대거 6점을 내주고 일찌감치 승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6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최근 심해지고 있는 이른바 저질 야구 논란에 팬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16일 LG는 한 이닝에 볼넷 6개와 몸에 맞는 공 2개, 폭투 1개로 두산에 5점을 내줬습니다. 두산은 단 1개의 안타도 없이 역전에 성공했고 결국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투수들의 이닝당 볼넷은 지난해보다 7% 넘게 증가해 0.4개에 육박합니다. 어이없는 실책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12일에는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스트라이크 낫아웃 폭투로 승부가 갈리는 웃지 못할 장면도 나왔습니다. 올 시즌 실책수 역시 지난해보다 8.5%나 증가해 매 경기 1.4개가 넘는 실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있는 초여름. 실망스러운 선수들의 경기력에 야구 팬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에이스 양현종과 중심 타자 최형우의 활약을 앞세워 선두 SK를 4대2로 따돌렸습니다.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7회까지 삼진 5개를 잡아내며 2점만 내주고 승리 투수가 되며 6연승을 달렸습니다.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최용우는 석점 홈런을 포함해 2타자 3타점으로 활약하며 모처럼 이름값을 했습니다. 4위 키움은 7회 상대 투수의 폭투와 희생플라이로 짜릿한 역전 승부를 만들어내며 3대2로 KT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모처럼 시원한 홈런포 4방을 가동한 삼성은 LG를 꺾고 3연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정정용호에 특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 선수단과 코치진에 6억 원을 지급하고 대표팀 선수를 배출한 38개 국내 중고등학교에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협회 예산에 정몽규 회장이 기부한 찬조금을 활용해 대표팀에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과 함께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 선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고 원팀이 되면 어떤 상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유승민 신임 대한탁구협회장이 취임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유신임 회장은 이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탁구 미래발전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생활탁구 지도자와 학부모, 시도협회, 선수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현직 국가대표와 스포츠 지도자 등 스포츠 관련 7개 단체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안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포츠인들은 지난 4일 혁신위가 발표한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2차 권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체육 현장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불균형적인 제안이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묘기 테니스의 달인이죠. 프랑스의 몽피스가 또 한 번 이름값을 해냈습니다.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중부지방에서는 우산이 필요합니다.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그치겠는데요. 오후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대체로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고 대구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역은 오늘과 비슷해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는데요.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와 남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9도, 광주 29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고 금요일에는 중북부 지역에,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보수 야권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지부진 접점이 나오지 않는 원내대표 간 협상보다는 차라리 여야 공방전이 불보듯 뻔한 청문회에 기대를 거는 지금의 국회. 이럴 때 우프다는 신조어를 쓰나 봅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